네, 안녕하세요. 저는 퀄컴 한국 영업총괄을 담당하고 있는 김상표라고 합니다. 장시간 설명 드시냐고 많이 피곤하실 텐데 가능한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AI의 역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뭐 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1950년대에 그 영국의 수학자이자 물리학자이신 그 앨런 튜링 교수가 기계 학습 그리고 튜링 머신, 튜링 테스트를 소개하면서 AI 관련된 관심들을 받게 됐죠. 그 이후에 60년대, 70년대 지나면서 AI에 대한 관심은 좀 멀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컴퓨팅 파워의 한계, 그리고 그 세계의 경제가 불황 시절을 겪으면서 좀 각광을 덜 받게 됐죠. 그러다가 1980년대에 이르러서는 신경망 이론, 그 뉴럴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딥러닝이 소개되면서 대중화가 많이 됐죠. 그때 당시 나온 게 퍼셉트론하고 그 다음에 전문가 시스템, 뭐 영어로 하면 엑스퍼트 시스템들이 소개돼서 많은 발전이 이루어졌고요. 그런 이론을 바탕으로 한 1997년도에 IBM에서 딥블루라는 AI 엔진을 만들었죠. 그래서 세계 체스 대회 우승자하고 겨뤄가지고 이기는 성과를 만들었습니다. 그 뒤에 2006년쯤에 힌튼 교수가 볼츠만 머신 기반 딥러닝 논문을 발표하면서 다시 한번 각광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송재호 부사님께서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2016년, 17년도에 알파고 제로가 나오면서 알파고 제로가 그 바둑 게임을 승률을 100%로 만든 그 최초의 AI 엔진이게 됐죠.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역사를 설명드린 건 퀄컴은 2007년도부터 AI 관련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난 15년, 10년, 16년 동안 AI 기술을 이용을 해서 퍼포먼스 또는 파워의 이피션시를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고요. 저희만 혼자서 연구하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AI 표준화 단체 그리고 AI 관련된 학회, 협회 그리고 제네AI 같은 업체들하고 협업을 많이 해왔습니다. 지금 그 AI 관련된 젠 AI 관련된 시장이 2022년도 기준으로 대략 한 400억 불 정도로 보고 있고요. 하나로 보면 한 52조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보는 뷰는 2032년이 되면 1조 3천억 원 정도의 1조 3천억 달러의 수준의 시장 규모로 보여지고 있고요. 예상하고 있고 하나로 보면 뭐 1,700조 정도의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성장이 되겠죠. 근데 이런 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의 큰 숙제들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비용을 감안한 에코시스템 구축, 젠 AI의 에코시스템 구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파워와 퍼포먼스의 옵티마이제이션을 어떻게 잘할 수 있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도 자료도 봤는데 컨텍추얼 퍼스널라이제이션 이게 아주 큰 키워드고요. 네 번째는 레귤러터리 컴플라이언스 이슈를 어떻게 잘 해결하느냐가 네 가지 큰 숙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첫 번째 숙제를 어떤 식으로 퀄컴이 풀어가는지를 제가 쭉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오늘 제가 발표하는 내용은 퀄컴이 바라보는 시각에서 AI를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해야 되는지 포인트를 집어드릴 거고 그리고 향후 로드맵들을 어떤 식으로 그려나갈지를 한번 이해를 하시고 지금 하고자 하시는 일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비용을 빼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건 어렵죠.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도식화한 거는 기존의 트레디셔널한 웹서치 기준으로 봤을 때 비용이 1이 든다고 하면 지금 젠 AI로 웹서치를 하게 되면 10의 비용을 듭니다. 그래서 결국 10배가 더 드는 상황이 되고요. 비용적으로. 거기에다가 젠 AI의 어플리케이션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지금 상반기 기준으로만 해도 한 3,000개의 젠 AI 어플리케이션들이 존재합니다. 매년 늘어나게 되겠죠. 그리고 젠 AI를 사용하는 유저들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죠. 이걸 다 멀티플라이, 다 돈이거든요. 포팅하고 옵티마이제이션하고 그리고 많은 유저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인프라, 서버들도 많이 구축이 되어 있어야 했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는가? 그래서 퀄컴에서는 제안하는 솔루션은 엣지 베이스 단에 라지 모델을 구동할 수 있게 된다면, 그러면 메인 프레임에서 받는 부하들을 디바이스 단에서 로드 밸런싱을 하면서 서버의 부하를 많이 줄일 수가 있죠. 그래서 그게 가능하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X축은 빌리언 단위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1빌리언 파라미터 사이즈부터 10 빌리언 파라미터 사이즈 안에 지금 리스트업되는 기능과 서비스를 충분히 구현 가능하다라고 저희는 판단했고,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온 디바이스 구현이 가능하다면 각 디바이스별 분야별 오퍼튜니티를 저렇게 리스트를 했습니다. 더 구체적인 얘기는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러면 그게 구현이 가능하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저희가 금년도 2월경에 클라우드의 도움 없이 온 디바이스 상에서 스테이블 디퓨전과 컨트롤 넷 젠 AI를 갖고 구동을 해놓은 데모를 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스테이블 디퓨전이나 컨트롤 넷 같은 경우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텍스트로 원하는 글자들을 쓰면 그거를 이미지로 형성해 주는 젠 AI죠. 그래서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일단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기반으로 했고, 그거의 파라미터의 사이즈는 1빌리언 파라미터 정도의 모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20개의 추론 스텝들을 15초 내의 레이턴시로 구현을 했습니다. 저 지금 보는 이 그림들은 온 디바이스상에서 젠 AI를 이용하여 그려낸 아웃풋들입니다. 그래서 여담을 말씀드리면 제 아는 지인들과 얘기를 하다가 젠 AI로 그림도 만들고 이런다라고 설명을 했더니 한 친구가 그러더군요. 그럼 미술하시는 분들은 다 집에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 아직도 인간의 지능을 능가하는 인공지능은 나오진 않았고요. 뭐 30년 후가 될지 100년 후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때 되면 또 모르죠. 뭐 혹자는 그걸 artificial super intelligence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제는 제가 살아있는 동안 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젠 AI의 유즈 케이스들, 각 기능별 또는 제품별 유즈 케이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유즈 케이스들은 이미 유수의 업체들이 개발을 하고 있거나 그래서 근미래에 만날 수 있는 유즈 케이스들을 제가 쭉 나열해 보겠습니다. 이미 뭐 아시는 유즈 케이스들도 있고요.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유즈 케이스가 있습니다. 뭐 케빈한테 보낼 이메일을 대신 드래프트를 해줘 라는 간단한 얘기죠. 근데 예전에도 이런 비스무리한 기능들이 있긴 했지만 젠 AI로 구현할 수 있는 유즈 케이스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강조드리고 싶은 건 컨텍스추얼 이라는 단어가 키워드입니다. 그게 이제 한국말로 하면 맥락적인 거죠. 전후 사정을 알고 그 사람의 퍼스널 인포메이션을 다 인지한 상황에서 쓰는 퍼스널리제이션을 만드는 서비스고요. 예를 들어 제가 좋아하는 친구들끼리 친구들한테 이메일을 보낼 때 이번 주 주말에 여행을 같이 가자. 보통 여행 간다고 하면 와이프분들이 별로 안 좋아하시죠. 그러면 이제 설득을 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제가 해변에서 친구들 ABC하고 석양을 등지며 소주 한 잔을 먹는 그림을 하나 그려줘. 플러스 거기에 유명한 술집을 알려줘.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거기에 맞춰서 젠 AI를 사용해서 이메일 드래프트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한 발짝 더 나아가서 그 젠 AI가 이런 서비스를 제안할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유명한 술집 그리고 경치가 좋은 해변 이런 것들을 거꾸로 제안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부가적인 서비스들을 더 많이 창출할 수 있고 거기에 비즈니스 기회가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XR 스마트폰하고 PC하고 사실 영역대가 많이 겹쳐요. 근데 XR은 좀 한 차원 다른 게 일단 인풋 받는 센서가 더 많습니다. 뭐 식스도프라고 하든지 뭐 그 위치에 대한 센서들이 훨씬 더 많고, 두 번째는 표현하는 방식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3D죠. 그래서 그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사실 나이트메어죠. 왜냐하면은 일단
텍스트 투 텍스트, 예를 들면 챗 GPT가 뒤에서 돌아와야 되고, 그 다음에 텍스트 투 이미지, 아까 보셨던 스테이블 디퓨전을 컨트롤 넷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미지 투 3D, 뭐 매직 3D 같은 프레임워크들이 또 뒤에서 돌아야 되고, 그래서 아주 유기적으로 돌아가야 되는 디바이스입니다. 그래서 상상할 수 있는 아주 유즈 케이스는 단순하고요. 예를 들어 뭐 3D로 자동차를 만들어줘. 그러면 이렇게 구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좀 더 복잡한 내용들은 또 있긴 한데요. 그거는 깊게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자, PC. 제가 이거 유즈 케이스를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B2B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를 들어 리포트를 만들어줘. 저희 보스는 그 권호영 사점이라고 에이펙 총괄이신 분이 계신데, 이래도 저한테 AI에 대한 비즈니스 현황을 정리해서 줘라고 하면, 저는 저희 팀인 임 전무님이나 송아림 전무나 아니면 김남수 전무한테 당신들 팀들의 의견을 보내줘. 그럼 그걸 취합해서 종합 정리해가지고 AI의 비즈니스 현황 또는 경쟁 상황, 그 시장 규모, 그리고 우리 회사에 맞는 전략을 짜줘라고 AI에다가 요구를 하면 거기에 맞춰서 리포팅을 제너레이션하게 됩니다. 이미 그런 방향으로 달려가는 업체들이 있죠. 다 아시겠지만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이 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고, 물론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복잡한 그리고 컴플리케이트한 리포트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만들어질지는 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IoT,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유즈 케이스들은 매장의 선반이나 아니면 창고에 있는 선반의 재고 관리, 카메라나 여러 가지 센서를 통해서 현재 재고가 어느 정도 있고, 만약에 재고가 없을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주문 오더를 내거나, 그리고 데이터들을 기반을 해서 어떤 식으로 레이아웃을 하는 게 매출에 더 증대가 될지, 이런 것들을 제한할 수 있겠죠. 네, 좀 다른 얘기를 하면 홈 어플라이언스 쪽에서 이런 유즈 케이스들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냉장고에 카메라나 여러 가지 센서를 달고, 예를 들어 우유를 제가 사서 넣으면 그게 언제 몇 날 며칠에 들어갔고, 그게 언제 유효기간이 끝나는지, 그리고 끝나는 시점에 또 자동적으로 온라인으로 오더를 주는 그런 능동적인 서비스들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토모티브도 이미 잘 알고 계시는 ADAS 또는 자율주행 쪽에서 이미 AI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퍼포먼스나 파워 측면의 임프루먼트를 다 많이 이루어왔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유즈 사례는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조수석에 있는 윈도우를, 창문을 내리거나 올릴 때 지금 알고 있는 AI 수준은, 또는 그 서비스 수준은 오른쪽에 있는 조수석 창문을 내려줘 또는 올려줘라고 정확하게 표현을 해야 기능 구현을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젠 AI로 카메라 여러 가지 센서를 통해서 서비스를 개선을 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창문 내려줘, 올려줘. 그러면 카메라로 인식을 해서 운전자가 원하는 건 조수석 창문이구나 라는 걸 학습을 통해서 서비스를 구현하게 되는 거죠. 헬스케어, 에듀케이션 쪽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퍼스널라이제이션, 또 다른 말로 커스터마이제이션의 레벨을 한 단계 올리면 그 사람에 맞춰서 서비스를 훨씬 더 한 단계 높은 레벨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쭉 여러 가지 말씀드리는 유즈 케이스들 그리고 시나리오들을 잘 살펴보면 대부분의 형태는 이렇습니다. 인풋은 텍스트나 보이스로 진행이 될 거고요. 그래서 젠 AI가 학습을 통해서 아웃풋을 또는 서비스를 텍스트 형태, 이미지 형태, 또는 코드, 뮤직, 스피치 형태의 다양한 형식으로 답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런 최근의 AI의 트렌드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 다 아시는 Large Language Model, 그 다음에 Large Vision Model. 그래서 대용량의 대용량 언어의 모델로 많은 그 어플리케이션이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는 Multimodal Models, 그러니까 여러 형식의 인풋과 여러 형식의 아웃풋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거는 모델이 작더라도 지금
많은 부분이 발전하고 있어서 케이퍼빌리티가 계속 향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그림에서 챌린지들이 많습니다. 하드웨어 측면에서 보면 컴퓨팅 파워,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밴드위드에 대한 리밋이 있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 밴드위드 리밋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보면 퀄리티 오브 서비스도 계속 개선될 부분이 많고, 암호화 그리고 특히나 메모리 관리가 상당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리고 알고리즘 측면에선 바이어스된 아웃풋 또는 허위 정보로 인한 잘못된 결과값을 내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레귤레터리 컴플라이언스 이슈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이런 트렌드와 챌린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퀄컴에서는 몇 가지 솔루션들을 생각을 했는데요.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헥사곤 프로세서입니다. 이거는 젠 AI를 위한 AI 전용 엔진이고요. 헥사곤 프로세서가 혼자 일하는 건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블럭들, 예를 들어 아드레노 GPU, 크라이오 CPU, 그리고 센싱 허브, 그리고 메모리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서 젠 AI의 퍼포먼스를 극대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간단하게 메모리를 각 텐서 그 정보의 분야별로, 예를 들어 스칼라, 벡터, 텐서를 따로따로 관리를 해서 메모리 효율적 관리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그 헥사곤 전용 프로세서, 그 다음에 메모리에 특화된 관리를 하게 되면 AI의 케이퍼빌리티가 상대적으로 우월한 어드밴티지를 여러 가지 느낄 수 있고요. 예를 들면 모바일 플랫폼 기준으로 AI의 케이퍼빌리티를 저희가 테스팅을 해봤는데, 파워 에피션 관점에서는 퀄컴의 AI 성능을 100이라고 봤을 때 시장에 나와 있는 다른 솔루션하고 비교하면 한 30%에서 50%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픽 퍼포먼스 기준으로 봤을 때 퀄컴이 100이라고 그러면 대략 한 40%에서 30% 수준입니다. PC 도메인에서는 AI 케이퍼빌리티가 파워 측면에서는 만약에 퀄컴이 100이라고 그러면 1% 미만이고요. 그리고 픽 퍼포먼스 기준에는 퀄컴이 100이라고 하면 한 50% 수준에 있습니다. 이 절대적인 그 수치, 뭐 50%든 40%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용 AI 전용 칩과 AI 전용 솔루션으로 충분히 파워나 퍼포먼스에 대한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게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그 각 프로세서, 예를 들어 헥사곤 프로세서로 젠 AI를 돌렸을 때, 그리고 GPU로 돌렸을 때, CPU로 돌렸을 때의 속도와 퀄리티를 도식화를 한 겁니다. 그래서 보다시피 헥사곤 프로세서 돌렸을 때가 훨씬 더 아웃풋이 빨리 나고 있죠. 그리고 다음에 따라오는 게 GPU, 그 다음에 CPU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그 더 좋은 QoS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파워가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 그게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컨텍스추얼 퍼스널라이제이션에 대해서 퀄컴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에서의 키워드는 컨텍스추얼입니다. 맥락 있는 퍼스널라이제이션이 결국 젠 AI가 추구해야 될 방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센서의 인풋을 활용을 해야 하고요. 예를 들어 마이크 또는 뭐 위치 센서, 자이로 센서, 그리고 모뎀을 통해서 인포메이션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카메라로 필요하다면은 그 엔드 유저의 상황들을 모니터링을 해야겠죠. 이런 정보들을 받고, 그렇게 받고 취합해서 효율적으로 정보에 써먹으려면 그거의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는 센싱 허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센싱 허브 블럭을 따로 준비를 해서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퍼스널 프로파일 인포메이션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용자가 예를 들어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성향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뭐 친구들 누가 있는지, 예를 들면 그런 정보들이 있어야 그런 정보들을 센서로 받은 정보들과 퍼스널 프로파일 되는 인포메이션을 다 매핑을 해서
정말로 맥락 있는 퍼스널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거죠. 자, 하이브리드 AI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비용을 감안한 인프라스트럭처 에코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하이브리드 AI가 맞는 모델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전통적인 PC의 구조를 보면 물론 레이어별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더 복잡하지만 크게 메인프레임이 있고 틴 클라이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메인프레임에 모든 역량을 올리고 그 다음에 틴 클라이언트가 역량이 올라가면 컴퓨팅 파워가 올라가면 로드 밸런싱을 하게 되죠. 근데 지금 나와 현존하는 디바이스들, 스마트폰이든지 PC는 이미 AI를 어느 정도 처리할 수 있는 케이퍼빌리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why not 로드 밸런싱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규모의 경제로 제네AI 서비스를 해야 한다면 한없이 센트럴 클라우드에 대한 리소스를 퍼부어야 됩니다. 서버도 더 많이 줘야 되고 그래픽 카드 더 많이 꽂아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커뮤니케이션 밴드위스도 더 많이 깔아야 됩니다. 통신을 더 많이 해야 하니까요. 그러나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있는 디바이스들은 그런 어느 정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1빌리언에서 10빌리언 파라메타의 사이즈들은 어느 정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 리소스를 이용하면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밴드위스의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부가적인 기능들이 더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온 디바이스 상에서 돌리면 프라이버시가 보장이 되고요. 그리고 릴라이빌리티, 레이턴시도 굉장히 줄게 됩니다. 그리고 비용적으로 많이 세이브를 할 수 있고요. 좀 여담을 말씀을 드리면 뭐 요즘에 K-팝, K-컬처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문화들이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또 하나 각광받고 있는 게 이제 K-메디컬입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많이 각광을 받고 있고 뭐 다 아시겠지만 전 미국 대통령인 오바마께서 한국 의료제도를 많이 따라가야 된다, 벤치마킹이 된다 하셨죠. 그 중에 제가 괄목했던 부분은 그 대형 병원과 중소형 병원의 업무 분담입니다. 그래서 뭐 다 아시겠지만 1차, 2차 진료 같은 경우에는 중소형 병원에서 담당을 하죠. 그리고 응급 환자나 아니면 중환병이 있으면 대형 병원으로 이관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시면 소형 중형 병원에서 1, 2차 진료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이미 중소형 병원에서 엑스레이라든지 CT라든지 아니면 MRI라는 그런 기기들이 보급이 많이 되어 있죠. 그러면 사회적 비용을 줄이려면 그걸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럴 만한 충분한 능력이 되고요.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온 디바이스 상의 제네AI가 어떻게 구동하냐를 두 가지 케이스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처음에 그 유저가 쿼리를 날리면 그러면 디바이스 상에서 이거는 온 디바이스 상에서 처리가 가능하다. 아까 말씀드렸죠. 1빌리언에서 10빌리언 사이라면 그러면 바로 레이턴시 없이 결과값을 주는 거고요. 만약에 처리가 어렵다. 그러면 클라우드의 도움을 받아야겠죠. 그래서 쿼리를 던집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쿼리를 있는 그대로 그냥 바이패스 한다는 개념보다 이미 한번 온 디바이스의 제네AI 알고리즘을 사용을 해서 전 처리를 합니다. 고깃집으로 오면 초벌구이를 해서 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 클라우드에서 책임져야 될 부하는 많은 부분 주로 줍니다. 그래서 이미 한번 학습된 초벌구이된 데이터를 전달해 주기 때문에 성공 확률이 50%에서 60%가 넘고요. 만약에 30%에서 40%의 페일류가 나면 다시 한번 이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개발은 어떻게 하느냐? 당연히 같이 일해야 될 파트너들에게 무궁무진하죠. 그래서 퀄컴은 퀄컴 AI 스택을 준비를 했고요. 그 퀄컴 AI 스택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퀄컴 AI 스튜디오라는 개발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퀄컴 AI 스택의 구성은 안드로이드, 윈도우스, 리눅스, 유분투, 뭐 QNX 같은 OS 레벨 단부터 디바이스 드라이버, 컴파일러
이런 라이브러리까지 다 지원되고요. 저 위에 있는 AI 프레임워크까지 오티마이제이션을 할 수 있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퀄컴 AI 스튜디오와 AI 스택을 이용하면 이종 디바이스 간의 포팅도 쉽게 할 수 있도록 개발 환경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현재의 그 틴 클라이언트와 그 메인 프레임의 구조로는 사실 젠 AI의 규모의 경제를 만들기가 좀 어렵다. 그리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엣지 디바이스 단의 퍼포먼스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는 그렇게 엣지 디바이스 단의 퍼포먼스를 활용하게 된다고 하면 많은 플렉시빌리티가 생깁니다. 그렇게 해서 부가적인 서비스들 그리고 비즈니스 기회를 노려볼 수가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프라이버시 측면에서도 임프루브가 되고 릴라이빌리티, 레이턴시 측면에서 임프루브가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코스트를 미니마이즈 하면서요. 그래서 아까 쭉 설명한 것 중에 퍼스널라이제이션, 컨텍추얼, 맥락이 있는 퍼스널라이제이션을 강조드렸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센싱 기술, 센싱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퍼스널 인포메이션 프로파일에 대해서 어떻게 매핑을 해서 부가적인 서비스를 창출해내냐 이런 거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으로 봤을 때 퀄컴에서 보는 AI의 미래는 하이브리드 형태여야 하고 클라우드와 디바이스 간의 로드 분산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파트너들이 다 협력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많이 도움이 필요하고 저희도 하이브리드 AI를 이룰수록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2023년도 한국전자전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행사 기간 동안 원하시는 목적 다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